안녕하세요. 저는 거머리 같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유튜브나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니 이렇게 사연도 보낼 수도 있고 좋네요. 그럼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다른 집과 조금 달랐던 점이 있다면 저희 아빠가 엄청난 구두쇠였다는 점이었어요. 아빠가 빵꾸 난 양말을 절대 버리지 않아 엄마가 늘 바느질을 해서 양말을 기워주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빠는 양말뿐만 아니라 신발도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고 다니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출근하는 저희 아빠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웬만하면 신발 좀 하나 사서 신어.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거의 빵꾸 나기 직전이잖아. 아직 빵꾸 안 났구만 왜 그래? 이거면 일주일은 더 신을 수 있어. 아휴, 일주일은 무슨 한 이틀만 더 신으면 당신 발바닥이 신발 밑창을 뚫고 흙바닥이랑 뽀뽀하게 생겼는데 뭘. 하지만 아빤 결국 일주일을 더 신으시곤 싸구려 신발 하나를 장만하시더군요. 아빤 가까운 거린 무조건 걸어 다니고 미용실 가는 비용도 아깝다며 집에서 저희 엄마한테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미용 자격증은 없었지만 아빠 머리를 하도 잘라주셔서 거의 남자 머리 깎는 달인이 되셨답니다. 저희 아빠는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중요한 걸 항상 공책에 메모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아빠의 공책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책의 흰 부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글자가 써 있었거든요. 저는 당시 어린 마음에 아빠가 공책이 없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제가 갖고 있던 새 공책을 아빠한테 드렸어요. 아빠, 제 거 공책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지금 쓰는 공책은 버리고 새 거 쓰세요. 뭐? 아, 이거 아직 더 쓸 수 있는데 왜 갖다 버려? 이거 봐라. 여기 귀퉁이에 빈칸이 남아있지 않니? 정 빈칸이 없으면 달력이라도 뜯어서 쓰면 되지 뭐. 옛날에 많이 쓰던 커다란 벽걸이 달력 아시죠? 저희 아빠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그 달력을 뜯어서 손바닥만하게 잘라 메모장으로 사용하셨어요. 가끔은 저도 아빠가 만든 그 메모장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워낙 구두쇠다 보니 저랑 오빠한테도 항상 아끼고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밥 먹다가 밥을 한 개라도 남기면 아빠한테 혼나곤 했죠. 너희 아빠가 밥을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으라고 했지? 너희가 조금씩 남기는 밥이 다 모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에 저와 오빠는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서 먹곤 했답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빠가 그렇게 구두쇠가 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시고 할머니도 얼마 안 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가 고아원에 맡겨지셨대요. 그때부터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하고 뭐든지 혼자 헤쳐나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끼면서 살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를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오빠가 대학을 갈 때가 되었어요. 아빠가 저 오빠를 앉혀두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들 오늘 아빠 말 잘 새겨 듣거라. 아빤 너희들 대학까지만 보내줄 테니까 그 이후부턴 너희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부모만 믿고 경제관념도 없이 살길 바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알뜰하고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 알겠니?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얼마나 아끼면서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별로 서운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성인이 되면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오빠도 같은 생각이라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알바비를 받는 날, 오빠가 저희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삼겹살집에 외식을 하러 갔어요. 저희 아빤 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서 먹으면 되지. 뭐하러 밖에 나가서 돈을 써? 삼겹살도 그냥 정육점에서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으면 훨씬 싼데. 아빠, 쓸데없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기분 한번 내보자는 건데 오늘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식이 처음 돈 벌어서 밥 한번 쏘겠다는데 그냥 웃으면서 맛있게 드셔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언제 제대로 외식해 본 적이나 있어요? 그래, 여보. 우리 아들이 한턱 쏘겠다는데 오늘만큼은 그 구두쇠 성질 좀 넣어도.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우리한테 밥도 사준대.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아빠는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하셨지만 표정을 보니 내심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 구두쇠는 구두쇠인지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고선 다음날 아침에 또 드시더군요. 저희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엔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출근 전날 오빠가 아빠한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아빠, 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쓰고 남은 거 알뜰하게 모았어요. 이제부턴 저도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이 돈은 엄마랑 아빠가 사고 싶은 거 사는 데 쓰세요. 뭐? 아, 이 돈을 내가 왜 써? 네가 모은 돈이니까 네가 써야지. 제가 모은 건 맞지만 솔직히 아빠 없었으면 이 돈 모으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른 애들처럼 대학 다니면서 펑펑 놀기만 하고 돈 10,000원도 못 모았을걸요? 아빠가 잘 가르쳐 주신 덕에 이렇게 돈도 모았으니까 아빠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너 대학 다닐 때 용돈 한 번 안 줬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받아? 그리고 너 300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아니? 나중에 너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이 돈도 다 쓸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도로 가져가고 은행에 적금이나 들어놔. 결국 아빠는 그 돈을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겨우 2살 많았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항상 오빠를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할 때쯤 아빠가 그동안 구두쇠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아빠가 대출을 껴서 성수동에 건물을 하나 구입하셨거든요. 지금은 성수동이 엄청 잘 나가는 핫플레이스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알뜰하게 돈을 모아 건물을 샀다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가 건물주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욕심을 낸다거나 이득을 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도 저도 각자 알아서 돈 벌고 있고 아빠가 그 건물을 저희한테 물려준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오빠는 아무런 욕심 없이 아빠를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아빠처럼 알뜰하게 돈을 모아 건물을 사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항상 밝게 웃던 오빠가 한순간에 그렇게 떠나가고 나니까 저희 가족들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세상이 떠나가라 우시더군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내 아들 성규야, 내가 그동안 아끼고 산다고 너한테 좋은 옷 한 번, 좋은 음식 한 번 먹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너 진짜 이 애비 가슴 찢어지게 만들 거야. 어. 저와 엄마 역시도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하는 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증오스러워요. 요즘도 TV만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개념 없이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간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간 가족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한테 잘하고 착하게 살던 오빠가 저희 곁을 떠났으니 저희 가족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빤 집에만 틀어박혀서 맨날 우시더라고요. 게다가 밥도 잘 안 드시고 엄청 힘들어 하셨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걱정되어서 옆에서 계속 위로를 해드렸답니다. 아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밥도 안 드시고 맨날 우시다가 오빠 따라가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빠가 이러면 오빠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빠도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울고 밥 좀 드셔보세요. 네? 아빤 한동안 계속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엄마가 계속해서 위로해드린 덕분에 점차 기운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난 오빠를 대신에 제가 두 배로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엔 최대한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님의 건강도 많이 신경 쓰면서 지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오빠도 그걸 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5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다정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정말 놀랬던 점은 저희 아빠처럼 정말 알뜰한 스타일이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소개로 만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선정 씨, 사실은 제가 차가 없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차 없는 남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굳이 차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서울에선 차보단 지하철이 더 편리하잖아요. 혹시 제가 차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차가 없는 게 뭐가 어때서요? 저도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전 오히려 허세 때문에 비싼 할부금 내면서 무리하게 차 구입하는 사람들보단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뜰하고 솔직한 남편의 모습이 참 좋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와 참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남은 음식을 꼭 포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종대 씨, 종대 씨는 꼭 음식 남은 걸 집에 다 싸가더라? 그거 집에 가서 먹긴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남은 거 집에 싸가서 야식으로 먹으면 돈도 아끼고 엄청 좋거든. 내 친구들은 구질구질하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낀 게 나중에 다 큰돈 되는 거야. 저는 아빠를 늘 존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빠와 비슷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 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남매 중 예비 신우인 일찍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예비 시동생 2명까지 총 5명이 25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시댁이 형편이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다 큰 성인 5명이 북적거리며 살고 있는 걸 보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거기서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남편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종대가 그동안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동생들 용돈도 주고 공무원 합격한 이후에도 월급으로 생활비 보태주느라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내가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런데 아가씨가 그런 것도 다 이해해주니까 애미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알겠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 저희 집 모두 허락을 받고 저는 3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도움을 받아 신혼집은 제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대학까지만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고 하셨지만 막상 딸이 결혼한다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알뜰한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정이가 그러는데 자네가 그렇게 알뜰하다며. 자고로 남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있는 돈으로 아껴 쓰는 게 더 중요해. 항상 나중을 대비해서 아껴둬야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럼요. 아버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 사실 평소에 너무 아껴 써서 짠돌이라고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절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무래도 제가 장가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선정이가 지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지 뭐. 안 그래 여보? 아이고 말해 뭐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나저나 둘이 같이 자전거 타러 나간다며? 이왕 나갔다 오는 김에 이서방이랑 같이 커피라도 한 잔 사 먹고 오지 그래. 커피 무슨 커피야? 아 집에 끓여놓은 보리차가 한가득인데. 아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텀블러에 보리차를 가득 담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희 아빠는 밖에서 사 먹는 커피는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이렇게 마실 걸 싸들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비슷한 성격이라 맞장구까지 치며 좋다고 보리차를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저희 아빠와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참 잘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 생신이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돈을 아끼던 사람이 시모한테 용돈 50만 원을 떡하니 드리더라고요. 그걸 본 둘째 시동생이 부러워하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진짜 통 크다. 역시 장남은 장남인가 봐. 당연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장남인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자 시모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장남이 최고다. 내가 이러니 어디 가서 자식 자랑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5급 공무원에도 합격해. 열심히 직장 다녀서 부모한테도 이렇게 잘해. 게다가 이런 참한 색시까지 데려와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니. 저는 아낄 땐 아끼고 또 쓸 땐 쓰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가족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니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아빠로서도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남편은 시댁 일이라면 뭐든지 두 손 들고 나서는 성격이었어요. 시댁집이 워낙 낡아서 이것저것 자잘하게 고칠 게 많았는데 다 자기 돈으로 고쳐주더라고요. 엄마, 변기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레버가 고장났네. 웬만하면 내가 고쳐보겠는데 안쪽에 들여다보니까 부품이 다 사가가지고 안 되겠어요. 너무 낡았으니까 이참에 그냥 제가 변기 새로 바꿔드릴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짠돌이인 사람이라 그런지 돈 앞에선 사람이 변하기도 하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는데 저희 아빠가 공책에 뭘 쓰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그걸 보고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가계부라도 쓰시는 거예요? 아니, 가계부가 아니고 월세 계산 좀 하고 있었어. 이번에 내 건물에서 나가는 세입자가 있는데 월세가 몇 달 밀려 있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까야 되거든. 네? 아, 세입자요? 아버님 건물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가 갖고 있던 그 건물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 시세가 70억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차피 그건 저희 아빠 재산이고 제 재산이 아니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러는 분들은 아니어서 상견례 때도 그냥 건물 관리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남편한테 말했을 줄 아셨나 봐요. 우리 선정이한테 못 들었나? 내가 성수동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요?
성수동이면 요즘에 엄청 핫한 곳이잖아요. 그럼 건물 시세도 장난 아니겠네요. 뭐 그거야 그렇긴 한데 팔기 전까진 내 돈도 아니지 뭐. 말도 안 돼. 아버님 건물 관리 일 하신다면서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건물 관리하는 거 맞지. 내 건물이니까 가서 청소도 하고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러거든.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아버님이 성수동에 건물 가지고 계시다는 거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난 아버님이 그냥 은퇴하고 건물 청소일 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지. 어차피 아빠 재산인데 뭘. 그렇다고 해서 그 월세 수익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저희 아빠가 비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긴 했는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제가 속옷 매장 가서 사온 메리아스예요. 맨날 집에서 다 떨어진 메리아스만 입으시길래 새 걸로 좀 입으시라고요. 이게 엄청 시원한 원단이라 여름에 입기 딱 좋대요. 뭐? 아, 이런 거 쓸데없이 뭐하러 사와. 아직 내가 입고 있는 것도 멀쩡하구만. 딱 보니 특수 원단이라고 비싼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집에서만 입는 옷인데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입어? 아빤 필요 없다면서 남편더러 환불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또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저랑 자전거 매장 가요. 아버님이 타시는 자전거 보니까 안장도 불편하고 너무 낡아서 삐걱거리더라고요. 자전거도 좋은 걸 타야 관절에 무리 안 가고 좋은 거예요. 제가 자전거 좋은 걸로 한 대 사드릴 테니까 얼른 가세요. 뭐라고? 아이 10년 동안 잘만 타고 있구만. 돈 아깝게 자전거를 뭐하러 새로 사? 좀 삐걱거리면 기름칠이나 좀 하면 되지. 다 망가져서 부서진 것도 아니구만. 새로 사는 건 돈 낭비야, 돈 낭비. 심지어는 비싼 골프채까지 사와선 아빠한테 선물이라고 드리더군요. 저희 아빠는 남편이 자꾸 선물을 사올 때마다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셨는데 골프채를 사온 걸 보고서는 완전히 폭발하고 마셨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언제 골프 치는 거 본 적이 있나? 나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비싼 골프채를 뭐하러 사와? 아니, 보니까 아버님처럼 건물주나 돈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성수동에 비싼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신데 품격에 맞게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저도 같이 골프 좀 배우고 싶어서 큰맘 먹고 사온 거란 말이에요. 품격은 무슨? 자네 지금 돈이 썩어나나? 나중에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냔 말이야. 자네 알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치 부리는 사람이었나?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서 반품해 오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사오지 마. 이럴 돈 있으면 저축할 생각이나 해. 알았어? 결국 남편은 골프채를 반품하고 한동안 시무룩해 있더군요. 저는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는 남편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에 도대체 왜 그래? 아빠가 싫다는데 왜 자꾸 선물 공세를 펼치냐고.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욕을 먹어야겠어? 아니, 아버님이 워낙에 능력이고 돈도 많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돈도 많은데 아껴 쓰기만 하면 구질구질하다는 얘기 듣잖아.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 돈 있어도 평생 아껴 쓰면서 사시던 분이야. 그런 분이 당신이 선물이랍시고 비싼 물건을 흥청망청 사오는 걸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냥 예전처럼 해. 예전에 우리 아빠랑 쿵짝이 그렇게 잘 맞아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한순간에 태도가 변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는 걸 시댁에 얘기했는지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부가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리가 너무 쑤시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다리 아프다고 하면 자동차도 턱하니 사준다는데 난 언제 며느리 덕을 보나. 예전엔 저보고 차마 며느리라며 칭찬하고 둘이 오순도순 잘 살라고만 말씀하시던 시부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시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설마 새언니한테 눈치 주는 거야? 참나. 아빠가 차가 왜 필요해? 맨날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차가 정 필요하면 아빠가 중고 매장이라도 가서 싼 거 사서 타면 되지. 왜 새언니한테 사달라고 눈치를 주는데?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차도 사줬다고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얘기하긴. 새언니네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괜히 욕심내는 거잖아, 지금. 아빠 속이 지금 훤하게 다 보이거든? 새언니, 우리 아빠 말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집이 워낙에 옛날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부잣집만 보면 부러워하거든요. 그 집안에서 정상인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도 저를 볼 때마다 자꾸 눈치를 줬거든요. 예, 네가 보기에 내 목이랑 손목이 좀 허전하지 않니? 내 친구 미순이 보니까 온몸에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금반지까지 휘황찬란하게 두르고 다니던데. 아휴,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초라한 것 같다. 나도 두꺼운 금팔찌 하나 차고 다니면 딱 좋을 텐데. 금팔찌요?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하나 사시면 되죠. 그런데 요새 금값이 비싸던데 굳이 그런 거 차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전 오히려 그런 거 치렁치렁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더 별로던데. 별로라니? 아, 원래 나이 들수록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걸 더 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이걸 내 돈으로 사려고 너한테 말한 줄 알아? 며느리가 됐으면 센스 있게 먼저 하나 사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금값이 비싸서 사드리고 싶어도 못 사드려요. 설마 가느다란 실팔찌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월급 많지 않은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없는 형편에 저한테 비싼 금팔찌를 사달라고 하시는 시모가 너무 황당했어요. 예전엔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러시는 걸 보니 저한테 뭐 하나라도 얻어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뿐 아니라 시동생들까지 저한테 뭐라도 뜯어내려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당시 백수였던 셋째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수님, 저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10만 원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려고요. 네? 아니, 도련님이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데이트 비용을 왜 저보고 달라고 하세요? 30살 넘게 먹은 사람이 단돈 10만 원도 없으면 데이트를 하지 말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또다시 제 편을 들면서 시동생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진짜 쪽팔려 죽겠어. 세연이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야? 왜 툭하면 용돈 달라고 난리야? 누가 보면 오빠 나이가 30대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인 줄 알겠다. 게다가 둘째 시동생도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형수님 회사 근처에 엄청 고급진 일식집이 있다면서요? 저 오늘 직장 동료랑 한번 가볼까 하는데 형수님이 대신 예약 좀 해주실래요? 밥값도 센스 있게 형수님이 먼저 결제 좀 해주시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도련님, 직장 다니시는 분이 무슨 밥값을 저보고 대신 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약도 직접 전화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물주인 줄 아세요? 왜 다들 저만 보면 돈돈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 당신 식구들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냐고. 진짜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왜 그래? 여유 있는 사람이 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장남이라서 다 그러면서 살았어. 도대체 누가 여유가 있는데? 나 월급 얼마 받는지 당신도 알잖아.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백만장자인 줄 알겠어. 아무튼 당신 가족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알겠어?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돈 타령을 하더군요. 심지어는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세 만기일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셋째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엄마,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형수님이 집 하나 해주시겠지 뭐. 형수님네 집에 돈 엄청 많잖아. 저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시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련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해드려요? 저 돈 하나도 없거든요? 에이, 없긴 뭐가 없어요. 사돈 어른이 비싼 건물도 갖고 계시는 부자라면서요. 그건 우리 아빠 건물이지 제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건물에서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냐고요. 우리 아빠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남의 재산에 욕심내는 사람인 걸 몰랐는데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욕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중재는커녕 오히려 가족끼리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하도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 반쯤 됐을 때 저희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평소에 운동도 즐겨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고 술, 담배도 안 하셨던 분이라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 밖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였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아빠의 곁에서 저와 엄마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당신 이렇게 쓰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건강하게 일어나서 평소처럼 산책도 하고 그래야지. 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어?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지만 정말 야속하게도 하늘은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결국 아빠는 혼수 상태에 빠진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슬펐던 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아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빠가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할 걸 아니까 남은 힘을 쥐어 짜내 웃으면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정말 미어지더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퍼서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좀 오바스럽다 싶을 정도로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랑 오래오래 같이 지내셔야죠. 아직 손주도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안 계시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슬퍼해 주는 거예요. 사부인,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더니
박가사돈께서 워낙 좋은 분이라 일찍 데려가셨나 봅니다. 시동생들마저도 저한테 상심이 크겠다며 위로를 많이 해주더군요. 솔직히 고맙다기보단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저희 집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최근엔 저한테 뭘 뜯어먹을까 하는 궁리밖에 안 하던 사람들이라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시댁 식구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심란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재산 상속 받겠네?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그 건물 어머님이랑 반띵해도 엄청 많잖아. 이번에 우리 부모님 집 전세 만기 되는 거 알지? 지금 사는 집 너무 좁고 낡아서 이번엔 우리 부모님 편하게 좀 모시고 싶은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빠가 돌아가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또 돈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이 상황에서 상속 얘기가 왜 나와? 당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왜 벌써부터 우리 아빠 유산 가지고 욕심내는데? 그리고 내가 유산을 받는다고 쳐도 그 집을 왜 해줘야 되는데? 아니, 시부모도 가족인데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집만 해주면 내가 당신하고 어머님한테 진짜 잘할게. 솔직히 아버님한테 받는 유산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잖아.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 됐고.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 남편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신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엄마랑 집 보고 왔어. 금매로 나온 40평짜리 집인데 가격도 7억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 이거 사진 한번 봐봐. 진짜 괜찮지 않아? 뭐라고? 7억짜리 집? 그래. 아, 이 정도 평수에 7억이면 진짜 싸잖아. 집이 너무 좋고 싸길래 오늘 계약금 7천만 원 넣고 왔어. 당신이 날짜에 맞춰서 잔금만 치러주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집을 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무턱대고 계약을 하고 와선 잔금을 치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보고 잔금을 치르라니. 내가 언제 그 집 계약하라고 했어? 내가 언제 그 집 사준다고 했냐고. 나 지금 아빠 유품 정리하고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랑 서로 감싸주면서 슬퍼하기도 바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이 나보고 알아서 하라며.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신 말대로 알아서 했는데 뭐가 문제야? 너 정신 나갔니?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줄 알아? 난 그 돈 못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 거머리 같은 것들아. 우리 아빠 건물주라는 거 알고선 뭐 하나 더 뜯어내려고 발악하는 꼴들이 아주 가짜나는데 이젠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대놓고 재산에 탐을 내? 아니, 당신이 어차피 받을 유산이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래, 아주 큰 잘못이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너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전세 2억 5천이지? 7억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4억 5천 남았네. 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난 거머리 같은 너네 집안이랑 이제부터 담 쌓을 테니까. 아, 진짜 치사하게 왜 그래? 내가 아버님 건물 시세 알아보니까 거의 70억 정도 하던데 어머님하고 반띵하면 35억 정도는 당신이 받을 거 아니야. 그중에 7억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못 써? 내가 장남이고 당신이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그놈의 장남, 장남, 장남. 그래, 그렇게 장남 역할 하고 싶으면 장남이 네가 알아서 해. 왜 나까지 거기에 끌어들이는데? 나 솔직히 결혼 전엔 당신이 우리 아빠처럼 알뜰해서 좋았어. 어른들한테 예의 바른 것도 좋고 장남이라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돈만 밝히는 인간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 어떻게 사람이 눈앞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냐? 돌변하기 누가 돌변했다고 그래. 가족끼리 그냥 좀 서로 돕고 살자는 거지. 그러니까 난 싫다고.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프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 너 같은 거랑은 앞으로 한순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너 이 집도 내 명의인 거 알지? 네가 사온 냉장고랑 TV 싹 다 어머님 댁으로 보낼 테니까 다 가져가. 네 건 네가 챙기고 내 건 내가 챙겨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은 금매로 내놓고 시댁으로 이혼 서류도 보내버렸어요.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선 심하게 화를 내시더군요. 어떻게 장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시커먼 속을 드러낼 수 있냐면서 저보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지 남편이랑 시모가 저희 친정까지 찾아왔더군요. 시모는 저한테 매달려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 며느라, 설마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건 아니지? 그냥 잠깐 화나서 이러는 거지? 그 7천만 원, 나한텐 정말 피 같은 돈이다. 너한텐 그 돈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나한텐 정말 큰 돈이라고. 당연히 네가 해줄 줄 알고 계약금으로 건 건데 이제 그 돈 싹 다 날리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이혼하겠다는 말은 취소해다오. 참나,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그 집 계약하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등 떠밀어서 계약금으로 7천만 원 건 줄 알겠어요. 며느리 돈 한번 뜯어보겠다고 가족들이 단합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난 당연히 네가 맏며느리니까 해줄 줄 알았지. 그리고 바깥 사돈이 갖고 계시던 건물이 70억이 넘는다며? 솔직히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인데 우리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었니? 넌 25평짜리 허름한 집에서 모여 사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어? 불쌍하기 뭐가 불쌍해요? 저도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말 모르세요? 그 돈이 우리 아빠 돈이지 어머님 돈이에요? 왜 남의 돈을 마음대로 탐내고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7천만 원 계약금 날리는 것도 다 욕심내다가 천벌받은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렸어야죠.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건 진짜 아니잖아. 당신 내가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보기 좋다며. 그래서 장남으로서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여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당신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어? 싫다고. 너희 집안 식구들 내 피만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잖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거머리한테 내 피를 내어주냐?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너하고 나 사이에 애가 안 생긴 게 천만다행이야.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나를 도운 거라고. 여보,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어? 어머니, 어머님은 저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이 대신 이 사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아버님 대신에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세게 뿌리치며 발로 뻥 차버렸어요. 뭐?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최선을 다해? 그런 놈이 장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딴 짓을 저질러? 아무리 돈에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장인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유산으로 시댁집을 사주자는 인간이 어딨어? 너, 내 남편이 그 건물 사려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 줄 알아? 사소한 물건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일군 소중한 재산이야. 그런데 감히 너 따위가 그 재산에 눈독을 들여?
너 같은 건 내 사위 자격 진작에 박탈당했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랑 내 딸 눈앞에서 꺼지라고. 어머님, 어머님. 남편과 시모가 애원을 했지만 저랑 엄마가 합심해서 그 둘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남의 돈에 욕심내는 그 인간들 때문에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정말 뻔뻔스럽게도 이제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면 다인 줄 알아?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분할도 해줘야 돼. 어차피 아버님한테 물려받을 그 건물 나한테도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혼 취소하고 그냥 잔금이나 치르지 그래. 야, 너 진짜 머리가 텅텅 빈 거 아니냐? 우리 아빠 유산을 네가 왜 받아가? 너랑 나랑 겨우 3년 살았어. 그리고 네가 나랑 살면서 경제 상황이 기여한 게 뭔데? 나 네 월급 한 번도 손댄 적도 없고 생활비를 써도 내 돈으로 썼어. 오히려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산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했잖아. 게다가 우리 사이에 애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내가 너한테 위자료 받게 생겼어. 알어? 협박을 할 거면 제대로 협박하던가. 참나? 아니거든? 나도 당신한테서 재산 받아갈 수 있거든? 웃기는 소리 하네. 나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해보던가. 그나저나 너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냐? 장남 노릇한다고 집에다가 돈 다 퍼준 주제에. 그런데 남편은 변호사 비용도 아까웠는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또다시 태도를 바꿔서 저한테 찾아와 사정을 하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랑 진짜 이혼 못하겠어. 나 그 7천만 원 잃어도 돼. 내가 그 7천만 원 깨끗이 포기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전세 만기도 돌아오니까 며느리 덕 좀 보자고 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당신 등쳐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야. 전세 만기인 거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2억 5천짜리 전세 빼면서 다짜고짜 7억짜리 계약해?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짓을 계획한 너희 부모도 미친 거고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한 너도 똑같이 미친 거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돈 뜯어가려고 벼르고 있는 인간들을 뭘 믿고 용서해? 다 필요 없고 너랑 이혼하겠다는 생각 절대 바뀔 일 없으니까 이 집에서 꺼져. 알겠어? 이 거머리 같은 자식아.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 찾아와서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 인간들 시커먼 속을 다 알아버렸는데 미쳤다고 거기에 속아주겠어요? 그런 인간들하고는 평생 상종 안 하는 게 당연한 답이잖아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하고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애도 없고 남편이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남편한테 돌아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의 재산 탐내다가 계약금 7천만 원만 날린 셈이 된 거죠. 이혼한 지 지금 5개월쯤 됐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핫딱지가 나네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짜고짜 40평짜리 집을 계약해놓고 며느리한테 잔금 치르라고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그 돈이 방금 돌아가신 사돈의 재산인데 그걸 탐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3년 만에 그 인간들의 실체를 알고 이혼하게 되었으니 그것만큼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계약금 7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했겠죠. 본인들이 벌인 짓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죠?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을 땐 둘이 잘 살기만 바랬던 시댁 식구들이 돈 앞에서 돌변하는 걸 보니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엄마랑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오빠 아빠를 잃고 감당해야 할 슬픔이 너무 크지만 엄마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이겨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항상 저희 아빠와 오빠가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